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 서기를 쓴 신보에 대해서 얘기했죠. 역사에 관한 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정받는 선진국답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유가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참 거시기한 거였죠. 일본 역사교육의 뿌리는 결국 역사를 처음 쓸 때 자리 잡은 전통 같지 않은 전통의 후유증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일본 역사를 쓸 때 일본 서기와 세트처럼 편찬된 고사기라는 책과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본 최초의 역사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 서기는 뭐냐? 일본 최초의 정사인 겁니다. 받을 정자 쓰는. 다시 말해 서기 712년 일본 최초의 역사서인 고사기가 먼저 나왔고 8년 후 일본 최초의 정사인 일본 서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조가 되었느냐? 이왕 역사를 편찬하는 김에 처음부터 정사를 편찬해도 되는데 왜 굳이 힘들여 고사기를 편찬해 놓고 8년밖에 안 되어 다시 일본 서기를 편찬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역사 편찬을 해놓고 거의 곧바로 정사 편찬에 다시 착수해서 8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시 일본 서기라는 정사를 편찬한 꼴이니까요. 그런 의문은 고사기라는 역사서를 읽어보면 풀립니다. 그와 함께 이 책에 대해 알려진 일부 오해부터 풀어야 될 것 같네요. 이 책을 소개한답시고 서사시적 문학, 심지어 설화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죠.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일부 지식인들 눈에는 이게 문학작품이나 설화집으로 보이는 게 당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인식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일본 조정에서는 역사를 편찬한답시고 그렇게 인식할 내용을 가지고 일본 최초의 역사서를 채워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고사기가 완성되자마자 새로운 역사서 편찬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직 감을 못 잡는 분들을 위해 고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보죠. 고사기는 크게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은 신들의 시대라는 뜻이 신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남매이자 부부인 이자나기, 이자남이라는 두 신에 의해 국토가 생겨나는 데서 시작돼서 일본 천황과 선조신의 계보를 보여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중권은 1대 진무천황부터 15대 오진천황에 이르기까지의 계보, 하권은 16대 닌토쿠 천황에서 33대 스이코 천황 때까지에 이르는 시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 편견 없이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게 역사책이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을 설화집이나 서사시적 문학처럼 소개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화의 시대라는 신대가 이런 얘기로 채워져 있는 거야 제대로 된 기록이 거의 없는 상고사에 해당하니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역사시대로 접어든다는 천황의 등장 이후, 심지어 고사기가 편찬되던 시기와 얼마 멀지 않아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는 시기조차 채워놓은 내용을 보면 역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입장에서는 매우 민망하거든요. 이런 내용 속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곤란한 상황을 감안해서 고사기가 편찬된 시기와 얼마 멀지 않은 하권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이 시기는 앞 시기에 비해 비교적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닌켄부터 스이코 청환까지는 가족관계 정도밖에 내용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기억이 상대적으로 희미해지는 그 이전 천황들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그 내용도 역사에 대한 서술이라기보다는 꼭 막장 드라마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세이네이 천황이 자식 없이 죽어서 그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을 봅시다. 뒤를 이을 황자를 찾는데 뜬금없이 하리마 백성인 시즈무라는 자가 자기 집 새로 지었다고 열었던 잔치에 이 지역 책임자급인 미코토모치였던 오다테라는 인물이 참석했다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잔치에서 춤판이 벌어지자 불때는 천민 형제 2명도 춤을 추었는데 춤을 추면서 지들이 천황의 후손이라고 노래를 불렀다네요. 그 노래를 들은 오다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형제를 죽은 천황의 여동생에게 보내니까 그녀가 이들을 조카로 인정하고 궁으로 불러들였답니다. 그래서 형제 중 형이 급구사행하는 바람에 동생이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켄조 천황이라네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타가키라는 일종의 짝짓기 사교 모임에서 시비노우문이라는 자가 오후오라는 여자를 요즘 용어로 찍었는데 즉위전 켄조 천황도 이 여자를 찍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비노우미와 노래로 말다툼을 했답니다. 그 노래 내용이 불손하다고 두 형제가 아침에 군대를 동원해서 시비노우미를 죽여버렸다네요. 그리고 나서 형이 동생에게 천황자리를 양보했답니다. 이 정도면 요즘 막장 드라마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고사기에는 중요한 사건마다 걸핏하면 노래를 불렀다네요. 중요한 사건마다 하도 노래를 불러댔대서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게 역사인지 뮤지컬 대본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설마 실제로 목숨이 걸린 중요한 사건마다 이렇게 노래로 화답을 했겠어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데에도 비슷한 막장성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고구려 역사에도 유리왕의 여자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좋아하는 여자가 궁을 떠나버리자 유리왕이 쫓아가다 못 붙잡고 그래서 황조가라는 노래를 불렸다는 내용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몇 번 강조하지만 정도가 다르다고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이런 가십성 얘기가 어쩌다 나오는 정도인데 비해서 고사기는 아예 이런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일본서기도 이에 버금가고요. 요즘 정치 기록에도 가끔은 막장성 얘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모두가 누리끼리한 가십성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사기는 거의 그런 내용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용 대부분이 엽기변태적이고 방송을 태우기 어려운 19금 이야기 투성이네요. 이 얘기 듣고 얼른 고사기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엽기변태물 만드는데 모티브 얻기 딱 좋을 겁니다. 일본의 엽기변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다 뿌리 깊은 배경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기는 겁니다. 한국 고대사의 핵심 역사서로 야사체인 삼국유사와 정사체인 삼국사기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일본 서기에 있어서 고사기가 삼국유사에 해당하고 일본 서기가 삼국사기에 해당한다고 도식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고사기를 보지도 않은 한국 사람들이 그저 고사기는 삼국유사 정도 급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일본 서기 역시 삼국사기 정도의 정사체 역사서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이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일본 최초의 역사서와 정사가 실제로 어떤 수준인지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일본 역사 왜곡의 뿌리에 대해서도 절감하기 어렵고요. 삼국사기에도 설화들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 마지막 부분에 노골적으로 나와요. 사람이 알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사실처럼 믿어져 왔던 내용이라 전승되는 대로 기록해 놓았다고. 야사체인 삼국유사에도 사람이 호랑이로 변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내용 대부분은 기편이라고 해서 신기한 이야기 모음집 같은 코너에 집중되어 있죠. 그 이외의 곳에는 한국 고대사를 복원하는데 도움되는 내용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 기록 상당 부분은 너무 단편적인 팩트 위주로 쓰여진 삼국사기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역사는 어떠냐? 고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사라는 일본 서기에도 좋게 말해서 설하고 나쁘게 말하면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어주긴 어려운 얘기가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설화는 요즘 소설이나 영화처럼 픽션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와 달리 역사는 팩트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설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요즘 영화나 드라마처럼 사실에 관심 없이 지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역사서가 설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건 역사라기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설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고사기 내용이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이 모양이기 때문에 고사기 읽고 있으면 이게 역사책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당연하죠. 최근에 참석했던 학술 컨퍼런스에서 일본 고대사 기록에 설화를 제하면 뭐가 남느냐는 식의 말이 나왔어요. 정사인 일본서기에 적용시키는 데는 무리가 조금 있는 오해지만 적어도 고사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편찬 책임자격인 오노 야스마루라는 작자부터가 역사 기록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사기를 고대사 연구의 확실한 근거로 인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 건국신화처럼 기록이 거의 없는 시대의 역사에 대해 이런저런 시사를 주는 참고 내용 정도로나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 당시 일본 조정에서 지들끼리 보기에도 이건 역사책이랍시고 내세우기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이미 역사 편찬 전통이 자리 잡은 지 한참 지난 다음이거든요. 사마천의 사이가 언제 쓰여진 겁니까? 완성 시기를 기원전 91년 정도로 봐요. 중국에서는 일본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정사체 역사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 백제신라 역시 일본보다 400년에서 200년 정도 전에 역사 편찬을 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고요. 특히 백제 역사서,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분기는 일본 서기에 인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존재는 분명하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미 제대로 된 역사서를 편찬해 놓은 상황에서 고서기 같은 걸 역사서랍시고 내밀려면 당시 일본 정권의 얼굴이 아무리 두꺼워도 좀 곤란했겠죠. 이게 최초의 역사서라는 걸 편찬해 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정사체로 일본 서기를 편찬해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 같은 역사를 좀 써보자고 나라 망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외로 건너왔던 백제인들 동원해서 정사체인 일본 서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애초부터 속셈이 시커먼 것이었으니 고사기를 편찬하라고 명을 내린 대무천왕의 언사부터가 그걸 시사합니다. 자기가 들은 바로는 여러 시족들에게 전해진 내용들의 헛소리가 들어있다고 들어서 오늘날 고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본뜻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들이 나라의 골격이고 천왕 감화의 기본이니 사실을 바로잡아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이 정말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서 역사 편찬했겠습니까? 이 말 사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 귀족들이 요즘 사극 만드는 것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지들 유리하게 편집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죠. 그 꼴 보기 싫은 천왕이 사실 바로잡는다는 핑계 내세워 천왕 가문에 유리하게 스토리를 정리해버리겠다는 속셈이라는 거 아는 사람에게는 뻔히 보이거든요. 이런 심보로 역사 편찬하면 형식이 야사이건 정사이건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죠. 그저 좀 노골적으로 역사를 조작하느냐, 점잖은 척하면서 조작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정도지. 애초부터 우리 천왕과 잘라서 너희들 머리 위에 서 있는 거라는 메시지 주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었으니까 좀 점잖은 척 해봐야 거기서 거기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정사처로 썼다는 일본서기라고 해서 별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도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죠. 정사라고 해봐야 일본서기도 50보 100보라는 나머지 얘기는 to be continue. 이상 불편한 역사였습니다.